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박홍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2세대 풀체인지 신형 캠리입니다. 2016년인가 2017년인가쯤에 기존 캠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었고, 그러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풀체인지를 가능한 토요타의 중형 세단이죠. 이전에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만 판매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하이브리드만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실제 캠리 수요의 90% 이상이 하이브리드라고 해요. 선택과 집중을 한 셈이죠. 신형 캠리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전 캠리의 느낌이 분명히 남아있는데 어딘가 새로워졌죠. 신형 프리우스도 그렇고 크라운도 그렇고 크라운 스포트도 그렇고 최근 토요타가 밀고 있는 해머헤드 디자인, 저희가 크라운의 영상을 통해서도 설명해드렸는데 크라운 시승기를 보시면은 해머헤드 디자인이 뭔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튼 요즘 토요타가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해머헤드 스타일이 캠리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주간주행 등의 부분만 본다면은 프리우스가 느껴질 정도로 꽤 날렵하고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주간주행 등 옆으로 이 두 개의 LED 램프 모듈이 마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심심해 보일 걸 걱정해서 그런 건지 이 하단 라디에이터 그릴 쪽은 이 다이아몬드 패턴과 이 스트립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서 조금 공격적인 느낌을 더 살려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차가 가장 예쁜 것 중에 하나가 이쪽에서 봤을 때 램프보다 가운데 부분이 더 툭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앞부분만 봤을 때는 중형 세단을 본다기보다는 정말 스포츠카를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느낌이 아주 인상적이고, 이 보닛을 따라서 쭉 뻗어있는 캐릭터 라인도 아주 뚜렷해서 이런 느낌을 더 강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느낌, 요즘 중형차들이 사실 쿠페를 닮아가려고 되게 애쓰고 있어요. 벤츠 CLS라든지 아우디 A7처럼 약간 좀 모호한 느낌을 강조를 하면서 개성을 집어넣는 추세인데요. 뭐 그만큼 중형차가 재미없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토요타는 자신들의 방식만으로 이 3박스 세단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엔진룸과 승객석, 트렁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지어 놓긴 했지만 각각의 디자인 요소를 아주 개성있게 조합을 함으로써 독특한 느낌을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이렇다 보니까 3박스 세단임에도 꽤 볼거리가 많고 미학적으로도 아주 훌륭해 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쿠페의 느낌을 억지로 주려고 하는 디자인을 좋아하지 않는데 세단의 느낌을 살리면서도 미래지향적이고 입체적인 감각을 살려놓은 게 꽤 매력적이네요. 제원도 살펴봐야겠죠. 전장은 이전보다 5mm 길어진 4920이고요. 전폭과 휠베이스는 이전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전고가 이전의 캠리보다 25mm나 낮아지면서 1445mm에 불과해요. 세단이 전고가 낮아짐으로써 좋아지는 거, 승하차가 편해지고 승차감이라든지 핸들링 성능, 이런 주행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꽤 유리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실제 주행을 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휠 타이어는 이 브리지스톤 투란자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85, 45, R18입니다. 후면부도 이전의 캠리와 비슷한 색깔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어요. 이 길게 뻗은 램프 그리고 로고 아래로 붙어있는 캠리 레터링만 보더라도 이전 캠리와 상당히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데, 결국 이렇다 보니까 뒤에서 봤을 때 이거 풀체인지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전면부와 이 비슷한 디자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램프가 이렇게 U자형으로 굽어있는 거, 전면부에서 보셨던 캠리의 주간주행 등과 상당히 유사하죠. 영상으로 보실 때보다 이 트렁크 리드라인이 꽤 많이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앞부분에서 볼 수 있었던 해머헤드 스타일과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모습이고요. 마치 스포일러와 비슷한 느낌을 줘서 꽤 스포티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트렁크인데요. 아까 저희 PD님이 트렁크를 한참 찾았었어요. 이걸 눌러야 되나, 여기에 가운데 있나 뭐 했는데 통상적인 차들은 가운데 있죠. 근데 이 캠리는 R과 I 사이에 손을 넣어보면 트렁크를 열 수 있고요. 전동 타입은 아닙니다. 수동식이에요. 열고 닫을 때 수동으로 열고 수동으로 닫고 열어야 하고요. 근데 열리는 거 꽤 전동처럼 열리죠. 트렁크 공간은 이 급의 중형 세단들이 다 그렇듯이 꽤 널찍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얼핏 봐서는 세로로 3개, 가로로 한 2개 정도를 더 적치할 수 있을 것 같은 넓이가 나오네요. 이 저희 촬영 가방이 비행기 기내 캐리어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통상적인 중형 세단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중앙에는 스키스로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긴 화물을 넣기에도 꽤 유리합니다. 날이 추워지니까 스키 타러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스키스로 마련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1열에 앉았습니다. 1열은 최근 토요타의 디자인 흐름을 아주 잘 반영을 하고 있어요.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물론이고 이 운전석 클러스터도 디스플레이로 교체가 돼 있고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토요타 자동차가 LG U 플러스와 협업해서 선보이고 있는 이 U 플러스 드라이브라는 기능도 똑같이 선보이고 있고요. 인포테인먼트 부분에서는 이젠 전혀 불만이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 차가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에 되게 박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선 애플 카플레이도 되고 이런 U 플러스 드라이브를 통해서
음악을 듣거나 TV를 보거나 팟캐스트를 볼 수도 있고 차의 상태를 파악할 수도 있고 집에 U+ 스마트홈이라는 이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다면 차에서 집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제어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해졌죠. 음성인식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의 클로바 AI를 쓰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인식률도 괜찮습니다. 스티어링 휠에는 꽤 다양한 기능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주행보조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고요. 미디어 시스템과 관련된 기능들은 모두 왼쪽에 모여 있어서 꽤 인체공학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는 운전석, 동승석 모두 3단으로 제어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하단에는 무선 충전 패드, 그리고 이 데이터 연결 케이블 역할을 하는 하나의 C타입 포트, 그리고 충전 역할을 할 수 있는 2개의 C타입 포트가 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센터 콘솔이 꽤 넉넉해요. 이 가운데에다가 스마트폰이 아니어도 뭔가를 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2개의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당연히 오토홀드도 지원하고요. 기어 주변에는 에코, 노멀, 스포츠, 주행 모드를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버튼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즘 주행 모드를 설정할 때 다이얼로 설정하면서 이게 무슨 모드가 있었나 이렇게 막 찾아보게 되는데 에코, 노멀, 스포츠 이 3개를 각각의 버튼으로 직관적으로 나눠 놓은 부분은 꽤 편리해 보이네요. 디지털 루미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토요타 하이랜더에서도 있었죠.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주행을 해보니까 햇빛이 강한 상황에서도 난반사가 생각보다 적어요. 한번 개선을 거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시야 확보가 꽤 용이하고요. 설정을 누르면 화면의 배율, 위치, 밝기 이런 것들도 내 취향에 맞게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탔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정말 고급스럽다는 거예요. 시트의 색깔 때문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전의 캠리를 생각해 본다면 훨씬 소재도 고급스럽습니다. 인조 가죽인지 천연 가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레탄 폼을 아낌없이 써서 꽤 푹신한 느낌을 줘요. 탑승자의 손이 훨씬 더 많이 닿는 이 앞부분 같은 경우에 좀 두툼하게 마련되어 있는 반면에 이쪽은 조금 얇게 마련되어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고요. JBL 오디오 시스템도 트위터 스피커까지 마련됐을 정도로 꽤 풍성한 음향감을 제공을 합니다. 시트에서 볼 수 있는 차이점이 또 있는데요. 일단 헤드레스트가 정말 얇아져서 제법 고급스러운 사무실 의자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이 어깨 그리고 날개뼈가 닿는 부분은 스웨이드로 처리를 해서 중형 세단이라는 걸 감안해도 꽤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뒷좌석으로 옮겨와 봤는데요. 이번 캠리의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공간감은 여느 중형 세단이랑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운전했을 때 포지션 기준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놨는데 지금 뭐 한 주먹 1개 반 정도 레그룸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운동화를 신고 있는데 밑에 발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 공간도 충분합니다.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전고가 낮아지면서 헤드룸 자체에는 좀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탑승자의 머리가 닿는 공간은 이렇게 안쪽을 파놔서요. 제법 여유롭습니다. 결정적으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 자체가 매우 뛰어나요. 그 외부분들을 말씀드리자면은 준대형 세단에서 기대할 수 있었던 편의사양들이 잔뜩 마련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 중앙 팔걸이에 마련되어 있는 리모컨인데요. 이 전원 버튼을 누르면 터치 패널이 활성화가 돼요. 뒷좌석에서 독립적으로 온도도 제어를 할 수 있고요. 열선 시트도 여기에서 선택합니다. 재밌는 건 중형 차임에도 뒷좌석 리클라이닝 기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랜저가 준대형 차임에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된다는 거고서 와 신기하다 했었는데 캠리에도 리클라이닝 기능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건 ES에도 없는 기능이죠. 물론 그랜저처럼 이 방석이 앞으로 나가진 않습니다. 다만 이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꽤 넉넉한 포지션을 연출하는데 도움을 주죠. 트렁크 공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SUV와 다르게 중형차에서 이렇게 등받이를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좋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뒷좌석 이 전동식 커튼 기능도 물론이고 측면에 유리도 수동식으로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뭐 준대형 세단 프리미엄 브랜드의 2열 구성보다 더 좋다고 느껴지네요. 이번 캠리에서 가장 반가운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이번 캠리는 2.5리터 가솔린 자유느끼 엔진과 5세대 THS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결합해서 최고 출력 227마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니까 모터와 엔진이 모두 합쳐진 출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스템 최고 출력 227마력, 이전 캠리가 211마력이었으니까 이전보다 16마력 정도 증가한 거고요. 모터의 출력도 이전보다 1에서 2마력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토요타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엔진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완전히 새롭게 설계를 했다고 해요. 실제 증가한 출력보다 운전했을 때의 체감되는 느낌이 훨씬 재밌다고 하거든요. 캠리와 운전 재미 잘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느낌인지 한번 도로에서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제 도로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도심에서 운행하시는 비중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 운행할 때는 가다서다 하는 도심 환경에서는 어떤 느낌을 보여주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 근처에 이 점심시간이라서 정말 차도 많고 사람도 많은 이 연남동 한복판을 지나가보고 있습니다.
지금 타면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전 캠리를 탔을 때보다 전기 모터의 개입 비중이 더 많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형 캠리는 지금 가속 페달을 조금 세게 밟더라도 마치 전기차를 운전하는 것처럼 배터리가 개입하는 비중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파워트레인의 스펙을 설명드리면서 실제 모터라든지 파워트레인이라든지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가다서다 하는 환경이 많은 시내에서는 전기 모터로 구동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차가 정차했을 때 아주 조용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방음 성능을 추가적으로 더 개선을 했는지 밖에서 유입되는 소음도 꽤 적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옆에 방금 이륜차 한 대가 지나갔는데 사실 저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지나갔는데 평소 같으면은 이 바이크의 소음이 꽤 크게 들려올 법도 한데 이렇게 제가 지나갔다는 걸 이 카메라 화면으로 보지 않았다면은 지나가는 걸 크게 느끼지 않았을 정도로 꽤 조용합니다. 노면이 고르지 않은 곳에서도 승차감이 꽤 괜찮네요. 이전에 캠리가 와일드 하이브리드라는 좀 더 공격적이고 스포티한 느낌의 하이브리드다 이런 색깔을 강조를 하면서 승차감이 기존의 캠리보다는 훨씬 단단해졌는데 비슷한 성격을 이어나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전에 캠리가 좀 단단한 데 치중돼 있었다면 지금의 캠리는 단단함과 편안함이 조금 더 공존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방지턱이 꽤 많아갖고 자연스럽게 이 승차감과 서스펜션의 움직임도 어느 정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꽤 부드럽습니다. 사실 중형차이기 때문에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던가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던가 뭐 이런 특별한 기능을 기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댐핑 기능이 있는 스프링일 텐데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노면에 충격을 걸러내는 느낌이 아주 훌륭합니다. 지금은 뭐 이 왕복 2차로에 사람도 정말 많고 차도 많은 이 연남동과 연희동을 뚫고 나와서 조금 더 차가 많은 곳으로 나와 봤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차가 확 튀어나오고 뭐 오토바이가 확 튀어나오고 뭐 놀래는 상황도 있긴 합니다만 이 상황에선 대부분 전기 모터로 구동이 되기 때문에 연비에선 꽤 유리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디젤차 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 차였다면 연비가 정말 좋지 않았겠지만 하이브리드는 이 구간에서 엔진을 쓰지 않고 배터리만으로 구동을 하니까 연비가 훨씬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비가 어떻게 나올지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되네요. 아까 도심에서 배터리 소모가 많았는지 지금은 엑셀을 조금만 밟아줘도 엔진이 깨어나면서 배터리를 충전하고 바퀴를 동시에 굴리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예전의 캠리였다면 이 엔진이 일정하게 구동되면서 들리는 약간의 이 진동이 묘하게 느껴졌었는데 이번 캠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만도 어느 정도 상쇄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이 크라운을 시승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요타의 주행보조 시스템 도심이건 고속주행에서건 꽤 만족스럽습니다. 지금 앞에 차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 앞차와의 거리를 인지해서 차간거리가 조금 가까워졌다는 게 감지가 된다면 브레이크를 뗐을 때에는 회생제동을 강하게 걸면서 배터리도 충전하고 차간 안전거리도 아주 잘 제어를 해줍니다. 이 시스템이 좋은 건 일단 첫 번째, 편하다는 겁니다. 운전자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왔다 갔다 할 비중이 적다 보니까 이 운전의 피로도 자체가 낮아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차간거리를 제어하면서 회생제동을 걸기 때문에 배터리의 효율성 측면도 유리하다는 거죠. 배터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충전하고 이걸 소모하느냐가 가장 하이브리드의 연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토요타의 차간거리 제어 시스템, 운전자의 운전 편의성도 챙길 수 있으면서 효율성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아주 똑똑하고 만족도가 높은 기능입니다. 예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었다면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았을 때 엔진의 회전수가 좀 높아지면서 조금 듣기 거슬리는 CVT 특유의 소음이 느껴졌었는데 이번 캠리는 약간 가상의 변속 패턴을 적용을 해놔서 RPM이 높아지면은 RPM을 떨어뜨리면서 차에 유입되는 소음도 충분히 억제를 해놨습니다. 토요타는 이 기능을 멀티스테이지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엔진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들어봤을 때 그리고 EV 모드로 구동될 때의 느낌을 좀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렉서스 ES 못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기존의 캠리와 ES는 방음 성능에 있어서 충분히 어느 정도의 갭은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이번 캠리는 다음 ES는 어떻게 나오려고 하는 거야? 싶을 정도로 많이 조용해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제 와인딩 로드로 올라와 봤습니다.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꿨어요. 엔진의 응답성이 훨씬 빨라졌다는 게 느껴집니다. 배터리가 1차적으로 한번 밀고 엔진이 그 다음에 또 합산된 힘을 같이 쏟아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여기 와인딩 로드에서 노면이 꽤 괜찮고요. 조금 공격적으로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큰 코너를 돌아서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핸들링 성능도 꽤 안정적입니다. 지금 반복되는 코너에서 차의 움직임을 조금 느껴보고 있는데요. 세단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꽤 날카롭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깊은 코너를 들어갈 때도 타이어가 꽤 잘 버텨주고요. 정말 원하는 만큼 차가 돌아가고 그럼에도 불안한 기색은 전혀 없고
차가 기울어질 때의 느낌도 예측 가능한 만큼만 기울어지고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렇게 돌아 나가고서 돌아올 때 차가 지금 방금 자세가 돌아온 거야? 싶을 정도로 아주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 잡습니다. 마음만 먹는다면 되게 재밌게 운전할 수 있는 차인 것 같아요. 전기차만큼은 아니지만 이 전기 모터와 엔진이 주는 즉각적인 출력, 그리고 아주 뛰어난 스티어링 응답성, 그리고 이런 안정적인 핸들링 성능까지 지금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코너에서 차가 기울어진다고 하더라도 일체 불안한 것도 느껴지지 않고요. 아주 일관되게 기울어지고 아주 빠르게 자세가 돌아오는, 도대체 하체와 이 셰시를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놀라울 정도로 꽤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인상적인 것 중에 하나가 차가 이렇게 일정 수준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지면은 차가 아주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개입을 하면서 차의 속도를 줄여 나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간거리를 조절하면서 회생제동을 건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응용을 한 것 같아요. 차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기울어지는 게 감지가 되니까 위험하다, 속도를 줄여야지 라고 하면서 이 속도를 속도대로 줄이면서 안전성을 확보하고 회생제동까지 걸어가면서 배터리를 충전하는 아주 똑똑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인딩에서 이만큼의 움직임까지 기대한 게 아닌데 정말 재밌습니다. 자, 이제 고속주행을 위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고가도로기 때문에 전용 도로 올라가는 길이 언덕이거든요.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가속 페달을 뭐 이렇다 할 정도로 이렇게 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데 전기 모터만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언덕처럼 부하가 많이 걸리는 구간에서는 전기 모터가 엔진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제 동력을 발휘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 캠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기 모터의 힘이 꽤 강해지면서 전기 모터만으로도 언덕을 밀고 올라갑니다. 지금 제한 속도 범위 내까지 가속을 해서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시내에서 주행할 때 못지않게 정숙해요. 밖에서 유입되는 소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규정 속도 범위 내에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만 제가 시내에서 말씀드릴 때랑 목소리 톤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계속 고속 주행을 오랫동안 한다면 아주 만족스러운 차가 아닐까 싶어요. 중형 세단이라고 하지만 소나타보다는 그랜저에 조금 더 가까운 아주 부드러운 승차감을 발휘를 해주는 게 인상적입니다. 지금 촬영 장비를 설치하느라 썬루프를 열어놔서 요 위쪽에서 좀 소리가 들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외에는 뭐 풍절음이라던가 느껴지지 않고요. 터널이라 덜 들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터널은 이 차들이 다니는 소리가 더 크게 울려서 들리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꽤 정숙합니다. 지금 고속주행 상황에서는 엔진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다 보니까 제가 지금 엔진으로 달리고 있는지 전기 모터로 달리고 있는지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기판에 EV라고 뜨지 않는 이상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이번 캠리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마련이 돼가지고 주행하면서 계기판을 볼 일이 더욱 없습니다. 지금 헤드업 디스플레이 상에는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의 작동 여부, 그리고 속도, 기어 체결 단수, 제한 속도 표시 요 정도만 표기가 돼 있고요. 일부 차들은 사실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 디밍이 될 때의 속도가 정말 느린 경우가 있어갖고 제대로 된 정보를 파악하기 힘들 때가 많은데 이번 캠리는 이런 부분도 꽤 깔끔하고 세심하게 처리를 해놨네요. 지금은 차가 없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엄청나게 가속 페달을 밟아본 건 아닙니다만 사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같이 움직이는 게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제조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숨기려고 하는 곳들도 있거든요. 최근에 르노 그랑콜레오스가 그래요. 가속 페달 세게 밟으면 엔진으로 달리는 거야, 전기 모터로 달리는 거야, 감이 안 올 정도로 아주 매끄러운데 캠리는 전기 모터와 엔진이 동시에 개입한다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 있게 해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거 너무 좋아요. 물론 이질적이라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타고 있는 차가 하이브리드고 이 하이브리드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걸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서 전기 모터가 힘을 주는구나, 여기에서 엔진이 개입하는구나 라는 걸 조금 더 운전자가 명확하게 느낄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전기 모터와 엔진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걸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이질적이라거나 어색하다거나 뭐 그런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편안하게 운전하기에 정말 좋은 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점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뭘 단점이라고 꼽아야 될까, 주행 성능에서 약간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자, 정리할게요. 이번 캠리 준대형 차에 버금갈 정도로 이 뒷좌석까지 편의사양을 꽤 풍부하게 갖춘 점이 인상적입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새롭게 다듬으면서 운전 재미는 운전 재미대로, 효율성은 효율성대로
세단 본연의 목적에 맞게 편하게 탈 수 있는 것도 모두 충족합니다. 난 정말 토요타가 싫어 라고 하지 않는 분이라면 저는 이번 캠리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너무 토요타의 편향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기아 K5 하이브리드나 소나타 하이브리드나 아니면 뭐 그랜저나 아니면 동급의 하이브리드 세단과 이 차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오토타임즈 박봉준이었습니다.